조서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고민해보는 시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 2018년 신입 오퍼레이터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인텔레서비스에서는 LG U+ 모바일 부산센터 정규직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2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4U에서는 거래처 관리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25세부터 40세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신용정보에서는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27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성화고 현장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일부 꾸며볼 텐데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의상이 우아하시네요. 네, 그럼. 서울 지역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한창 신입생 모집 기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중학생들 상담을 수십 명씩 하다 보니까 오.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안 아이고, 나오는데 저런, 네, 아름답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저희도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또 네. 말썽이라서 힘드시죠? 이 목 좀 칼칼하다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있어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바쁜 진선미 선생님,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네. 특성화고 장학금 100% 활용하기 오. 예,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학금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의 눈이 다 그죠. 트이잖아요. 반짝반짝해지죠. 학부모들도 굉장히 눈이 탁 트이실 텐데 특성화고에도 장학금 지원이 많이 되나 봐요? 네, 굉장히 많고요. 올해가 아마 최고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특성화고의 장학금이 정말 어떤 장학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은 특성화고에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 드실 겁니다. 장학금 종류를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 장학금이 있고요. 실습을 나갔을 때 현장 훈련 수당, 그다음에 현장 실습 수당, 그리고 취업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받게 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제가 오늘은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는 그 고등학교 학비를 말하는 거죠? 네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직업교육의 안착화를 위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일환인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2011년도부터 교육과정 전 과정에 대한 학비를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고, 공고 이렇게 이름이 명칭되어 있다가 2007년부터 저희가 특성화고로 이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개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교육 현장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특성화고에는 학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매력을 주었습니다. 네. 재학하는 동안에 수업료만 1인당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와. 지원을 받는 3년 동안요? 네네 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출범하면서 마이스터고라는 그런 전문 학교들도 지금 생겨났는데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 면제하고 그다음에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이 또 지급이 되고요. 학생들의 교육을 좀 집중하고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해외 직업 전문 학교에 연수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정말 금액으로는 다 산정하기 어려운 그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학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네, 제가 어제까지 엄청난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많았던 적은 이렇게까지 올해처럼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정말 대거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제가 올해 교직이 20년 차입니다. 네. 근데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올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뭐 이런 학비 면제 혜택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데 적어도 매력적인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럼요. 생각이 되고요. 지원이 추후에도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현장 훈련 수당인데요. 이 부분도 장학금으로 표현이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이었다면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했겠지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어서 제가 오늘 장학금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동안에 현장 훈련 수당을 기업에서 지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에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습형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수당을 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직업교육 훈련 이런 거를 하는 기업에서는 훈련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뭐 세제 혜택도 준다. 뭐 요런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요런 수당을 학습형 현장 실습인데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학습형이긴 하지만 와서 그래도 이 학습이라는 거가 기업에 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좀 학생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업들은 주시기로 하셨던 연봉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와. 또 어떤 기업은 이제 요 기간을 인턴이나 아니면은 수습 기간으로 쳐서 70%나 80%를 주시기도 하고 기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것 또한 제가 장학금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훈련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자, 세 번째 현장 실습 수당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 훈련 수당과 실습 수당 네. 조금 이제 혼란이 오실 얼핏 겁니다. 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러시죠. 네. 원래 학습형 현장 실습을 할 때 저희 교육부에서 내실 있게 학생을 보호하고 직업 계고의 어떤 교육 과정을 좀 내실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을 만든 이상 이 친구들이 학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 실습생에게 교육부에서 단위 학교별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 중식비 7,000원과 그다음에 교통비 3,000원.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에 20일을 근무하게 되면 2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네. 이렇게 명칭되어진 게 현장 실습 수당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현장 훈련 수당도 받으면서 현장 학교에서 실습 또, 네. 수당도 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대부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챙길 수 있다면 상당히 좀 네.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이 모두가 지원을 받는 걸까요?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준비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돈을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학습형 현장 실습을 매일매일 잘하고 있다라는 출근부,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습 일지, 그리고 내가 이걸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하는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제 이 기업과 학교가 이 학생은 정말로 이 현장 실습을 잘 이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수증, 그리고 기업과 학교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채용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협약서 등이 있다면 확인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이 학습형 현장 실습을 하는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면 사실은 현장 실습비를 받지 못하도록 사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고 네. 생각보다 올해 조금 학습형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이것도 요즘은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예. 많이 좀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좀 현장 실습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좀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럼요. 네, 저는 좀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기업들이 현장 훈련 수당도 지급하고 현장 실습 수당을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수당이 붙다 보니까 더 행정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하는 면에서나 또 임금으로 매개가 되었을 때는 기업의 이런 이제 과도한 업무 지시에서 조금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학생 인권 보호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월급을 받고 근로를 했다. 이런 무게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는 훈련 수당을 받고 실습 수당을 받는다라는 글자가 주는 위험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학생들에게도 한 번 더 실습을 열심히 해야 돼, 네. 학습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게 오. 조금 더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인데요. 뭐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려가지고 그러시죠? 이게 네, 어떤 걸까요? 이 명칭이 좀 많이 어려운데 저도 이걸 좀 기억하기까지 올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밤에 공부했습니다. 네. 요 장학금 네 번째는 말 그대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말씀대로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이 3월 15일자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졸업 예정자인 고3 학생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네. 너네 여기서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중소기업에도 좀 취업을 끝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입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안 돼서 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 저 그럼 다시 중소기업에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예.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런 것만 봐도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는데 좀 크게 좀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지원 대상이나 자격 조건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고교 연계 장려금에 대한 그 지원 내용은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이 대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위탁과정으로 재학 중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이라면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을 와. 일시금으로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가 가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얘기를 잠깐 앞에 했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좀 찾아볼 때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이런 데서 기업 네. 정보를 좀 확인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좀 가까운 걸로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정보, 기업 규모나 근로자 수를 좀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급을 하는 재단 업무처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거 좀 지원 대상자를 좀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적용이 되나요? 네, 저희가 이 현장 실습을 정말 잘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목표로는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학습형 현장 실습이 끝나고 얼마나 성실하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자기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는데요. 우선은 시도에서 인원 배정을 해주시고 예산 교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이런 중소기업에 가서 취업 의지와 그다음에 성실하게 취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선발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장학재단에서 그 학생들을 확인한 후에 위탁기관인 장학재단에서 아마 직접 교부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여부를 어디에서 조회도 가능한 건지. 아, 네. 네. 학생 시스템 등록 관리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모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고, 만약에 중복 지원자로 어디 다른 데서 장학금을 요런 게 지원이 받는 게 확인이 되면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네.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발 절차를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선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인원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선발 인원을 모집하는 공문을 통해서 내려왔고, 학생 선발위원회, 학교에서 각각 선발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취업 의지와 성실성, 그리고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심의한 후에 교육청에서 학생을 확정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명단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아마 위탁 기관인 장학재단으로 명단이 올라가 있고, 제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아직은 입금이 안 되었는데 네. 곧 입금이 완료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가 좀 정해져 네,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네.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학습 현장 실습생이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넘었다고 저희가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준비된 인원이 대략 24,000명 정도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오. 예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추이로 본다면 지금 9월자로 현장 실습생이 1,000명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충분히 와. 다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아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일반고에 2만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위탁 과정을 하는 일반고 친구들에게 3,000명 정도, 이런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아마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걸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사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요거 이제 학생들이 근데 그 어떤 때보다 과제 낼 때보다 빠르게 내더라고요. 칼처럼, 네네. 칼같이. 우선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장려금 지급 전에, 요게 아마 지금 확인 작업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단위별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장려금이 이후에 어떻게 지급이 될 거고, 만약에 조건을 되지 않으면 환수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취업과 후진학까지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참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의무 종사 기간이 있어요. 이게 네. 반드시 6개월 이상 의무 재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번 무서운 말씀드립니다. 환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학적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전액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꿈을 갖고 6개월 이상 중소기업을 좀 유지해서 다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급 시기가 따로 있나 봐요. 네네. 우선은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급 시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있는데요. 우선 지금 1차적으로 학생 모집을 했습니다. 요거는 취업 확정형입니다. 근로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의 학생들을 우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지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급을 안 했는데, 요 친구들이 지금 취업 의뢰가 되어 있고 학습형 현장 실습이 되고 있으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은 작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12월 말 이후에 취업이 되는 학생들까지 저희가 취업 지원형으로 예상되는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다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4,000명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24,000명 정말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 연계 장려금 같은 게 이제 선취업 후학습이나 이런 중소기업 취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속상했던 건 대학생 중심으로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제 아쉬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지원금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한 번 주고 끝인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조항 예. 때문에라도 조금 더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유지율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소기업에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잘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좀 중소기업 취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뭐 아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네네. 받으려고 한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좀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네. 이 발표가 났을 때 저희 학생들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중소기업 갈래, 중견기업 갈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대학생들도 그렇고 예. 뭐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조금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생은 하물며 저는 큰 기업 갈 거고요. 선생님 뭐 저는 공기업만 갈 거고요.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전에 없이 이런 어떤 보너스처럼 받는 이런 연계 장려금을 딱 보고 선생님 저는 중소기업에 가서도 열심히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약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좀 위로를 받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에는 중소기업 가면은 넌 능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 가니? 성적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좀 아이들이 당당해졌어요. 네. 나 중소기업에 가서 열심히 할 거고 취업 연계 장려금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좀 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뭐 선생님께서 계시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나 주변에서도 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제가 아까도 지급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예. 신청이 완료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조금 중소기업 가는 친구들은 조금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뭐 사마제약, 디아젠, 뭐 유라시아 컨테이너 라인, 뭐 MSC 코리아 이렇게 좀 굴지의 중소기업들인데 아주 강소기업이거든요. 히든 챔피언이 될 만한 튼튼한 기업들인데 요런 데 간 기업들의 취업 연계 장려금을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8월 말 9월 초에 취업을 했던 현장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인데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취업 확정형으로 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글쎄요 이게 고용률과 취업률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대단한 효과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입니다. 희망 사다리 장학금인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고졸 재직자 고졸이면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은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도 사실은 고졸이면서 재직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누리게 된 이유는 등록금, 입학할 때 입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네. 그런 유형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을 저희가 한 320만 원 정도, 300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8학기를 다닌다고 하면 예. 대략 한 2,500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효과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학부생이고 또 직전 학기 100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는데 요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입학할 때도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 아니 장학금이 이제 한 5번째 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요건을 갖추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네. 몇 명만 받고 끝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처음에 네. 이렇게 다 줄 수 있나? 네, 저희가 참 탄탄한 복지국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대략의 후진학 인원 비율을 감안해서 준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와.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고 실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대학을 입학하려는 친구들은 이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학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사실 올해 고3 학생들은 선생님 그게 뭐예요? 언제 주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3년 전에 취업을 하고 올해 대학을 이제 입시 3년 재직 후에 올해 이제 후진학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등록금을 면제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예. 무지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야,
이 공짜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지, 예, 특히나 좀 3년 정도 일해본 학생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6번째 장학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학금.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요거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기보다 제가 좀 혜택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요걸 어느 부분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요 부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기업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요. 기업에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 정도씩을 3년간 그 청년을 고용했을 때 네.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청년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고용을 더 넓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근로자가 우선은 5인 이상의 기업이어야 되는데요. 단 성장 유망 업종과 또 벤처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행이나 유흥업 등은 이런 업종 몇 가지들은 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 말보다 중요한 거 근로자 수가 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또 국가에서 좀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이건 조금 나디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시죠. 많이 좀 들어보신 해주시죠. 분도 있으신데 이게 그 장기 근속을 좀 위해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팀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2년이나 또는 원래는 2년까지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3년이 생겼습니다. 네. 마치 이렇게 보상금처럼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전에는 이제 2년형 같은 경우는요. 청년이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매달 이제 나누어서 적립하니까 한 달에 한 12만 5천 원 정도씩 매달 내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러고 나면은 정부에서 적립금으로 9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400만 원을 부담해서 다 합치면 1,600만 원과 이자를 2년 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예. 제도입니다. 오. 근데 이게 이제 3년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유지율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될 텐데요. 3년 동안 이제 좀 연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들은 600만 원, 그리고 정부 적립금이 1,800만 원, 네. 그다음에 기업이 600만 원. 그럼 3년 후에 3천만 원과 이자까지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리고 유지율을 높게 할 수 있는 장기간을 생각한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야, 이게 3년만 일을 하면 3천만 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적금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교육을 받고 나갈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지도를 하거든요. 기업에 합격하고 나갔는데 너희 받는 그 월급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적금 통장을 좀 만들어 와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어리다 보고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다 보면 목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또 어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선취업을 빠르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목돈 마련의 그런 장학금이라고 제가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근무를 지속해야만 하는 2년이나 3년을 채워야 하는 그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년, 3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짜 좀 내 실무 능력에 대한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원래 본인 납입금 대비 뭐 5배 이상을 지금 수령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 후에는 또 특성화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 채용 공제로 연장 가입이 된다면 사실 8년까지도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자격 조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령은 이제 만 15세 이상, 그 다음에 34세 이하여야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또는 1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대학교에 재학이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도 조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이면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좀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 또는 요즘 이제 핫하죠. 청년 창업기업 이런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만 하면 모두 여기에 가입이 되는 걸까요? 네. 2018년의 경우에 3년형을 2만 명 정도 준비하신다고 하고요. 네. 2년형을 9만 명까지 목표로 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귀찮은 거 아닌가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네. 있으세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걸 신청하면서 유지율을 높여가면 사실은 취업의 미스매치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업종이나 규모나 학생 조건 등만 좀 맞는다고 하면 이 인원만큼은 다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원된 장학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또 특성화고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거의 모르시는 장학금들이었고 혜택이셨을 겁니다. 현재 특성화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중학교의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진로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19세에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22세 때가 되면은 목돈에 3천만 원, 그리고 23세가 되면 후진학을 통해서 또 이제 대학 등록금도 면제가 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27세가 되었을 때 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대졸자가 되면서 경력직이 되면서 적어도 자기 통장 안에 절제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7천만 원 이상은 보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적어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한 좀 기반이 되는 이런 제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지원을 앞두고 있는 또는 선취업 후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알차서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27살이 되었을 때 나를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준비해 주신 진선미 선생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무지원과 설비 안전점검 지원을 담당할 단기 임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에 제한이 없고요. 경력 단절 여성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3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 단기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연령, 성별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는 콜센터 행정지원직 무기계약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고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생활관 관리를 담당할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운전이 가능한 분과 또 응급처치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니까요.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업윤리에 대해서 박미연 선생님께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가셨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시작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한 번쯤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또 취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르바이트를 곧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좀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노동인권, 노동법 일단 뭐 무겁기도 무겁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행복과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노동이나 노동자, 뭐 근로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매년 해마다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노동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뭔가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혹은 뭐 정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일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대가가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정 시간 노동을 통해서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모두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일용직이나 임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이 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도 조금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라는 걸 일단 그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직업만으로는 그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가 노동자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나 회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일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제 대가를 받고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방송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노동자로 봐야 되겠지만 되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 대표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속하거든요. 네. 제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빵을 굽는 사람들이 만일 특정 제과점에 소속이 되어서 빵을 굽는다면 그런 경우엔 노동자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나의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빵을 굽는다면 그런 경우엔 사용자인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 혹은 이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라든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도 사실은 이제 그 로펌 대표의 지시 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 노동자이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이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일단 짚어봤는데요. 이 노동인권, 워낙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이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회인 직업인들의 70% 이상이 다 노동자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하루에 꼬박꼬박 8시간씩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노동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노동자나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권리나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인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주제로 노동인권 또 노동법 준비해 오신 것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대략 한 22만에서 28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실 일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2013년에 저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과 같은 영세사업자 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혹은 전단지 돌리는 것 같이 이제 임시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한 22% 정도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종이로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또 업무 중에 혹시라도 재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한 33% 정도는 그냥 참고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4%는 일을 그냥 그만둔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근로를 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은 알바 사이트를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일의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인의 나이에 맞게끔 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의 그 사용 금지 업소를 규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에는
하고 고용 금지 업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혹은 이제 보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고용을 할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고용을 했다가 발각이 됐을 때는 사업주한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청소년 입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없는 곳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청소년들이 근로할 수 없는 곳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조금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랑 그리고 시행령 5, 6조에 보면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그리고 비디오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에는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이나 티켓다방,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 노래방, PC방, 그리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자주 출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가 있었고 고용 금지 업소가 이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이나 PC방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서는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고용돼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난 만 18세가 넘었으니까 청소년 아니야. 그러니까 난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일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좀 배달 아르바이트잖아요.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걸까요? 네, 사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만일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 오토바이를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18세가 넘은 학생의 경우라면 운전면허를 따서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만 17세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 운전면허에 응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모든 배기량이 아니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말고 취업이 가능한 연령, 조건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나왔던 네. 나이였는데요. 만 15세가 기준이 됩니다. 오. 그래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만 1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이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3, 14세의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가서 취직 인허증이라는 걸 발급받으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3세, 14세 청소년이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취직 인허증.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제 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혹은 보건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니어야 되고요.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학교장의 의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급받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시면 지방노동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요. 민원실에 가시면 교부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나시면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에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청소년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모님이나 이런 보호자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부모님한테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동의서와 함께 본인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서류들을 반드시 사업장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걸 위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절차를 다 거쳐서 근로계약을 하는 건데 근로계약을 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무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환불을 달라고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받아야 될 돈, 임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산 방법이라든가 받는 날,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일을 하기로 하는 기간이라든가 하루 근무 시간, 쉬는 날, 휴일, 그리고 일하는 장소나 해야 될 일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서 대신 작성을 하거나 서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르바이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면 연소자 근로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활용하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다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요, 취업을 할 때는 뭐 당연히 계약을 하는 거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모르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이 2018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한 80% 정도가 요즘에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더 높아져야 되고 사실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작성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장님이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두부를 가지고 가서 사장님께 한부 사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으면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니까 이거 작성 안 하면 사장님 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뭐 아닌 경우도 많지만 또 아닌 게 좋겠지만 근로계약서 써줄게 하고 이렇게 미루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작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채용이 결정되거나 혹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만일 아직까지 작성을 안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 보시고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업장을 신고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뒤탈이 무서울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망설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좀 최소한 이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나중에 끝까지 작성을 안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가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의 인적사항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같은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봤던 광고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화면을 캡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뱅킹을 통해서 다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직접 받지 않고 직접 받지는 말고 반드시 은행에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받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근무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두신다거나 아니면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 메모를 해둔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이 내용이 맞는 건지 뭔가 위반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들고 와서 선생님 저 계약서 이미 서명해버렸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일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에 위배돼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거 무효니까 너 일하기로 했던 거 취소. 급여 다 취소 이게 아니라 그 네. 부분만 무효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월 한 번만 쉬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근무를 했을 때 주 휴일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효가 될 것 같고요. 네.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안 받겠다라고 이미 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요. 만일 내가 시급을 7,000원만 받기로 했어요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대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1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점심시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30분 동안만 점심시간을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정해진 휴게 시간을 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30분에 대한 부분에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이랑 성인이랑 법정 근로시간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이제 주 52시간까지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소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주 35시간이 기준이지만 하루에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해도 42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끔 법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또 노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또 한창 아르바이트 구한 친구들 많을 텐데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또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작성했었던 내용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휴일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휴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 계약서상에 처음부터 기재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고 계약 조건도 살펴보시고요. 원래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가 아니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한 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겨울방학 앞두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은 노동 권리,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박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